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문각에서 공무원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충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르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너무 고생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문제가 굉장히 쉬워서 여러분들 고득점 하시리라고 제가 믿어요. 오늘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일정이 좀 바빠서 해설을 못 해드렸는데 오늘 시간을 내서 우리 이번에 출제했던 헌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난이도는 정말 평이했죠.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 엑기스 뭐가 하나 탁 빠져 있는 느낌, 뭐 함정을 좀 내면 좀 약간 긴장. 우리 수험생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 긴장감이 좀 있을 텐데 그런 함정이 별로 없는 그런 평이한 문제였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처음부터 여러분들 통치구조 문제가 나와서 혹시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확인형 문제입니다. 조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당사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요,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이 7인 이상이면 심리 영주수가 채워지는데 9명 중에서 2명 이상을 기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심리 방식은 두 가지예요. 서면 심리냐, 구두변론이냐. 여러분들 1번부터 5번 헌법재판에 5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1번과 5번, 즉 명범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 심리고 나머지는 구두변론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게 잘못됐죠. 명범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이게 아니라 서면 심리가 되는 거죠. 반면에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이게 뭐죠? 구두변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입장이 이게 서로 바뀐 거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의 인용결정 외에는 다 인용결정일 때는 뭐죠? 재판관 6명에서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준용규정이죠. 그래서 준용규정 우리 40조에 나와 있는 건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민사소유나 법령, 탄핵의 경우에는 형사소유나 법령, 그리고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행정소법을 함께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 원칙은 민사소송법. 이 헌재법 40조 조항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자, 1번은 전형적인 확인형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자, 2번 문제. 역시 입법권, 국회의 권한 중에서 입법권, 특히 법률 제정 절차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옳지 않은 것은 뭘까?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 과반 출석과 추정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일반 의결 정수 맞죠? 요 후문이 틀린 거죠. 가부동소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근데 가결된 것으로 본다니까 정답은 1번.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회기 계속의 원칙.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헌법 53조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2일 경과해야 된다. 물론 법령 등 공포한 법률에 보게 되면 국민이 권리 후면한 사항이 있다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는 이런 조항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은 일단 원칙적으로 특별한 게 없다면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을 발사한다 조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통령의 법률화 거부권 있잖아요. 제2요구권. 이때 일부 거부, 수정 거부 안 된다라는 조항. 우리 헌법 53조 3항인가 그렇죠? 이것도 문제 안 되고, 청원권 문제. 이 청원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개정됐는데, 그래서 한번 나올 때가 됐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복 청원이나 이중 청원에 대해서는 조문을 좀 물어보거나 청원심사위원회 관련 조문을 물어보거나 할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국회에 관한 청원에서 국회의원 소개를 어떻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구국적법에도 동일합니다만은 국민의 참여를 국회의원의 동의 소개 아니면 국민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에 대한 헌재 결정이 올해 나왔어요. 그거를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뭐냐? 이거 1번 틀렸죠.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도로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건 처원법. 제가 이건 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이 뭐죠? 공무수탁 사인까지 청원기간입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예, 이거 청원권 침해냐 이건데 이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올해 합헌 결정, 즉 청원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청원권 침해했다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청원 사항인데 여러분들 되게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민 발안은 인정되지 않지만 입법 청원은 허용된다. 그 입법 청원이 허용된다는 것이 3호거든요. 그 2호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겁니다. 국민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청원할 수 있어요. 없다라고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으로 보게 되면은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청원 대상 기관이 그러나 실제 청원법에 보게 되면 국가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을 좀 함조로 삼아서 출제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러기에는 좀 난이도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사법권에 관한 부분인데, 예,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은 법원의 제소가 금지된다. 이거 헌법 64조 사법권의 한계로서 논의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또 국회의 자율권 부분에서 논의되는 부분이고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비상계엄화 군인 군법원의 범죄에 대한 군사재판은 사형 선고의 경우에도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사형을 선고할 단심으로 할 수 있는데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조 제4항이지 않습니까? 못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사실은 어떤 문제냐면 지방자치제도에서 여러분들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이거는 명칭이나 구역은 종정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매립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했을 때 이의가 있다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지방자치법 5조 9항인가 그렇습니다. 이거 좀 그래, 이 정도 매립지에 대한 그 구역 경계는 누가 결정할 것이냐, 이 정도만 물어도 충분하지 않았는가. 이건 좀 지나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급법원 재판에서 판단은 이게 뭐죠? 파기환송 판결의 기소력 법원조직법 8조 문제 아니에요? 우리 헌재가 이것은 재판을 밟고 법관의 재판 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던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2번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헌법 110조 제4항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도 도대체 뭐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혼동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5번 문제,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 자, 1번 제명, 국회의원 제명이에요. 이건 국회에서의 제명이죠. 징계로서의 제명할 수 있는데 이때 정족수는 최적 3분의 2입니다. 근데 여기 뭐로 돼 있어요?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아니라고요. 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3분의 2 이거 뭐죠? 제2결 정수예요. 대통령이 법률하고 법관 행사했을 때 그때 재의결할 때 이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원에 대한 여기에 자격심사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족수 30인이에요. 이게 맞죠? 30인. 여러분들 30명이 또 누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위원회에서 법률에 대해서 폐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요건. 이거 우리가 위원회 해임이라고 하는데 그 위원회 해임 요건이 국회의원 30명이에요. 또 수정동의,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도 30명이고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는 50명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워두는 조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은 기본권을 갖고 있고 국가기관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지위에 부여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제3자 성담당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적법하다라고 보아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제3자 수송담당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니까 요 4번도 틀렸죠. 예, 정답은 2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화국가 원리. 예, 헌법 총론 문제가 되네요. 6번 문제 와서 헌법 총론이 나오네요.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우리나라는 공무법 이래 문화국가 원리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우리 현재도 그거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문화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 이걸 선언한 것은 제 구조가 아니라 어디예요? 헌법 전문입니다. 역시 조문 문제라고요. 구조는 뭐만 규정해놓고 있냐면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어놓고 이것만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건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 결합시킨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아시겠지만 이 구조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이 전통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민족문화 창달이라고 있는데 그 민족문화가 도대체 보호가치, 보호법이 뭐냐 이거 아니에요? 예, 잘 아시겠지만은 민족문화유산 존속 자체이지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4번. 예, 여러분 이 판례 가끔 생각날 때마다 다시 나오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 과외금지 사건입니다. 과외금지 사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학교 밖의 영역에서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적 교육에 대해서 국가의 교육 권한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외금지 사건에서 우리 현재가 판시한 거고 벌써 2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예, 2000년도 정도에 나온 거로 2000년도인가 2001년도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건에서 우리 현재가 원칙적으로 과외금지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된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돼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동법률은 어떻게 돼 있으냐면 원칙적으로 금지해놓고 학원 등 일정한 예외만 인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동시에 문화국 권리도 반한다라고 판시했던. 그래서 이 과외금지 사건이 그 문화국 권리와 관련해서 종종 나와요. 이게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자, 7번 국적법. 예, 국민의 요건. 예, 우리 국적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귀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여부 허가를 받았다면 그거를 뭐죠? 기간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것이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보 주권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나왔어요? 우리가 국적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적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주 이전의 자유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와 관련해서 나오냐면 이 단계가 요 판례는요 요거는 세 단계가 있었어요. 종전에 모계 혈통주의가 있었어요. 모계 혈통주의 출생의 국적 취득에서 이거 우리 현재가 평등지가 반한다고 해서 원칙 위반이라고 해서 위헌 결정 내렸어요. 물론 불합치 결정 내렸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개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개정했는데 다만 이 개정법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법 시행 전 10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어머니로 출세한 자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놨었어요. 요 10년. 이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10년 전에 태어난 사람하고 10년 안 돼서 태어난 사람하고 역시 평등원칙 위반이다라고 해서 역시 불합치 결정 내립니다. 이것도 불합치 결정 내려요. 그래서 개정된 게 이겁니다. 20년으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78년 6월 14일부터 98년 6월 13일 사이 이거 20년이거든요. 태어난 모계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다만 그 신청을 어떻게 알았어요? 취득하고 하는 것을 2004년 말까지 취득 신고를 늘려놨어요. 이거는 우리 현재가 합헌 결정입니다. 예, 아마 성인 연령 당시 성인 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화할 때에는 말이에요. 성인이라야만 귀화할 수 있거든요. 성년자라야만 원칙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다면 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20년 정도라고 해놨다면 이거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했던 내용이 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보는 판례. 이것도 꽤 오래된 판례라서 물론 뭐 냈다고 해서 오래된 판례라고 해서 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오래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이번에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오래 나온 판례도 나왔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건 오래 나온 판례예요. 외국에 주소 있는 경우 이거 국적 이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 된 자는 만 20세에 22세 되기 전까지, 그리고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였다면은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중에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조항이 여기 나온 것처럼 명확성 원칙에 반하느냐 아니면 국적 이탈에 대해서 침해한 것이냐, 둘 다 아니에요. 이것도 오래 나온 판례인데 둘 다 우리 현재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국적 이탈에 대해서 침해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8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정당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정당조항, 이런 우리 헌법상 정당조항 언제 처음 들어오죠? 3차 헌법에 처음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가 5차 헌법에서는 가장 정당국가 경향이 강했던 때고요. 그 다음에 7차 때는 정당조항이 사라지고요. 8차 때 정당조항에 대한 둠을 두면서 국고보조금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하게 됩니다. 이거 물은 거예요.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정당의 법적 지위예요. 뭐라 그랬어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라고 했던 거.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이건 뭐 안 돼도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지구당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당 관련된 부분까지 물어보는 건 좀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헌재 결정이 있으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그 다음 정답은 3번이죠. 이게 함정으로 내신 건데, 우리 헌재가 위헌정당 이른바 통합지보단 사건에서 정당이 해산됐을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상실된다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국회의원은. 근데 여기 뭐가 돼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이 돼 있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판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판례죠. 둘 이상의 정당에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거. 정당 가입이 자유 아니냐? 그렇지만 정당은 정체성, 다시 말하면 A란 정당과 B란 정당,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있는데 한 사람이 A에도 몸담고 B도 몸담는다면 그럼 A 정당과 B 정당의 정체성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는 이것을 합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 정당 가입 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 판례. 제가 수업 시간에 작년에 드디어 8월, 7월 달에요. 대법원 건재가 한판 붙었다라고 했던 그 내용을 문제로 구성하셨네요. 이거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어떤 법률이 있는데, 법률입니다. 법률에 대해서 헌재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예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갑에게 처분을 했을 때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다. 여기서 헌재로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다퉜다 이겁니다. 여기서 헌재 결정이 났는데 헌재 결정이 난 거예요. 이 헌재 결정이 나서 여기서 기각이 됐다면, 잠깐만요. 헌재로 오면 안 되고 법원에서 여기서 법원 판결이 났다 이거죠. 여기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갑이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갑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이거죠. 뭐냐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건데 B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도 있고 B보다 A부터 C부터 할까요? 그 다음에 헌재에 B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옷 좀 벗을게 좀 더워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재판헌법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보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 재판 자격은 제외하고 되어 있어서 이 재판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그죠? 그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함의원이다. 그래서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서 헌재가 이 재판헌법 소원 제외 조항에 대해서 한정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허용이 됐으면 그래서 헌재가 헌재법 75조에 의해서 저 판결을 취소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취소했어요. 자, 다시 이 원행처분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확정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을 원행정처분이라 한다고요. 이 원행정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얘도 허용되지 않아요. 얘도 불허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허되는 이유를 알면 알 수 있는데 왜 불허될까?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요 법원의 판결 있잖아요. 요 확정 판결. 요 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판력에 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취소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허용된다고요. 작년 7월 달에 헌재가 두 번의 그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을 법원이 적용을 해서 재판해 줍니다. 그 재심 청구를 기각하게 돼요. 둘 다.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 헌재가 재판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취소해 버립니다. 작년에 7월 달에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다면 원래 재심 청구 기각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헌법소원을 인용해서 취소시켰는데 그러면 원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취소했을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법원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보다 먼저 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법원의 이 판결이 헌재가 이 법률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건에서 이 시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판결 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재판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근데 기각 결정된 이후에 헌재 결정이 이때 위헌 결정이 났다면은 그럼 이때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을 정한 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사건 다 그 원래 그 한정 위헌 결정이 내리기 전에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건 재판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해서 각하하게 돼요. 그 사건입니다. 이것을 시험 문제로 구성했던 거예요. 한정 위헌 결정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기소력이 인정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을 위헌 결정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정 결정의 희송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희송에 반한 재판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헌재법 75조 제3항에 따라서 취소돼야 한다. 맞습니다. 취소시켰어요. 예, 저렇게.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 한정 결정 이전에, 여기 중요한 게 그 이전이에요. 한정 위헌 결정 이전에 그 법률을 적용해서 확정된 유죄 판결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법원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 뭐로 되어 있어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헌 결정 희송에 반한 재판이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적법하다.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68조 1화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에 선언했던 법원의 재판이 예비조례법 심판의 대상이 돼서 재판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서만 심판이 가능할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왜? 이건 기판형에 반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요 1, 2, 3번은 이제 한 꿈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예, 하나 더. 이건 68조 2화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 청구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가능하겠는가 이 문제였는데요. 처음에 우리 헌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나중에 그러다가 입장을 바꿔요. 그래서 그런 한정위헌 청구는 적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서를 합니다. 실제로는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는 위헌이 아닙니까? 이렇게 구한 한정위헌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한정위헌 청구가 아니라 그 법률을 적용한 재판을 다투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 얘기거든요. 한정위헌 청구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 조항의 단순한 포섭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법원의 법률 해석이나 재판 결과를 다투는 심판 청구라고 한다면 그건 부적법하지. 왜? 재판헌법소원 원칙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판시였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예, 우리 뭐 헌법재판도 워낙 잘 정리해 놨잖아요. 아마 거의 문제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헌정사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거 맞아요. 똑같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청원은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심사 의무도 규정해놓고 있고요.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심사할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 통지 의무까지 인정해주고 있죠. 52년 제1차 개정법에서 단원제 국회가 규정되었다. 땡! 원래 재헌헌법이 뭐였었어요? 단원제였고 1차 헌법에서 1차 개정법에서 양원제로 개정된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2년 5차 개정법에서 중앙선거위원회 맞습니다. 두 사람 그리고 5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4번 8차 헌법에서 예, 환경권 처음 들어온 거 아시죠? 쾌적한 중앙생활권은 우리 현행 헌법이고 그 다음에 환경권은 8차 헌법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물었어요. 11번 문제 탄핵 옳지 않은 건 뭘까?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탄핵 사유는 뭐죠? 대통령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수행상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때 헌법에는 헌법 규정, 명문의 헌법 규정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 결정에 의해서 확립된 뭐죠? 불문헌법도 포함된다라고 우리 헌재 분명히 판시하고 있어요. 우리 헌재가 불문헌법의 효력을 선문헌법과 동일하게 보는데 어떻게 이걸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이건 조문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소추원이 되고 소추의견서 정본을 제출해서 청구하고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이 마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하게 되면 소추 의결서 정본을 그래서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법사위원장에 보내는 거고 등본을 헌재라든지 피소추자와 피소추자의 그 소속 상관에게
소기관의 장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정본을 탄핵 심판 청구할 때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해서 탄핵 사유 요건을 직무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법 위반 행위만 소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의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 4번. 네,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적법 절차에서 나오는 거죠.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상환에 문제되는 이 탄핵 절차에는 적법 절차 원칙이 직접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모르실 분은 없을 거예요. 다음 12번 문제. 자, 옳은 거예요.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득표수가 선거구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1.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기탁금의 100분의 20, 즉 3억이니까 6천만 원이 되겠죠. 이거는 공무원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낼 거. 여러분 기탁금 제도는 왜요? 이른바 후보자의 난립, 또 후보자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15% 이상 득표하게 되면 다시 돌려줍니다.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했다면 반액 돌려줍니다. 어차피 돌려줄 거예요. 기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실한 후보자, 이른바 후보자 난립 비슷하시면 됩니다.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 거예요. 이거 공무원권 침해 아니고, 이건 똑같이 국회의원 선거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일이죠. 임기 만료일 때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그 다음에 거리 4만원 판결일자 사유로 상실할 때 보궐선거죠. 60일 이내에. 맞아요. 네, 이거 우리 헌법이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다음에 거리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땡. 이게 틀린 거예요. 전임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했다면 당선인 결정된 때로부터 임기가 개시됩니다. 그 다음날까지 내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지만,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하는 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후에 선거가 실시됐다, 또 거리로 인해 실시됐다. 지금 대통령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임기가 개시됩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옳은 것은 뭘까? 당연히 대통령 국회 임시 집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집회기간과 사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아니다가 틀렸고, 그 다음에 계엄 선포할 때, 국회 보궐 승인은, 이거는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의 명령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계엄 선포할 때는 뭐 하면 돼요?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거죠. 차이점. 이거 틀리신 분은 없을 거고요. 대통령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고 서한을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회 요구가 있을 때 출석 답변할 의무는 없다. 맞아요. 여러분, 대통령과 제가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대목이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국회 출석 발언권이 권한이면서 의무예요.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권한만입니다. 그거 나온 거고, 임기 연장 증인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한 당시 대통령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는 헌법 개정의 실정부터 한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헌법 개정의 인적 효력 범위가 제한될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헌법 12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옳은 것만 모두 묶어라.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에서 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맞죠?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에서 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국무회의는 이거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족수, 과반수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맞죠? 요거 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란 말이에요. 89조에 나온 거.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맞는 지문이 된다. 경제질서에 대한 옳지 않은 건 뭘까? 자, 1번. 맞아요. 헌법상 경제질서는 일반 조항으로서
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이지 그 자체가 기본권 성질을 가진다거나 위헌 심사에 기재되지는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 이거 여러분들 무슨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 자도 소주 구입 명령지 사건에서 판시한 세 가지 쟁점 중에 하나예요. 이 사건이 독과점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정당 공개 하나로 명문하고 있는데, 독과점주의의 목적 자체가 경제 회복에 있다면 당연히 실현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가능의 방법이어야 되겠다라고 판시했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몇 조입니까? 125조? 125조, 126조. 예. 경영권 불가서 원칙.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고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하나여만 사형기업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에요. 이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디죠? 예. 예,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란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처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강력한 감독과 통제,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요 내용이 됩니다. 예. 이 자체를 모르실 리가 없고요. 이걸 틀린 질문으로 만들어 올 이유도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예. 이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건인데 이런 거 잘 안 내요. 근데 나왔어요. 근데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동영 모강으로도 안 낸 문제예요. 앞으로도 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지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뭐로 보는 거예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어떤 아들이 조금 자기 나름대로 법인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감을 이 아들 회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 회사는 어떻게 잘 크겠죠. 잘 그겁니다. 그거는 결국 뭐와 같은 거냐? 증여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혜법인 지배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이 문제 물론 1번, 2번, 3번이 틀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틀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대비할 것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37,000개의 헌재결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거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도 마시라. 자, 16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약간 좀 트릭을 썼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환매권 발생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헌재가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위헌 결정이 단순 결정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물은 거예요. 헌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환매권의 발생 기간 제한한 것 자체가 위헌이냐? 그럼 불합치 결정 내리지 말고 먼저 단순 결정 내렸어야 돼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으로 제한한 것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위헌이라면 절대 불합치 결정 못 내린다고요. 단순 결정 딱 내려서 환매권 그 제한을 아예 두면 안 되는 거죠.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좀 늘려줬어야 되는데 너무 10년이 짧은 거 아니야? 이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언, 여러분 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그러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후에 내가 살아생전에
내 재산을 사후에 누구한테 줄 것이냐를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재산권에 포함돼야 한대요? 포함된다고요. 보호를 받는다. 유언의 자유는. 자, 이것들은 기억나시죠? 예. 내가 공무원 재직하다가 퇴직했어요. 근데 지방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랬더니 지방의회에서 받는 월급이 연금보다 적어요. 근데 연금을 전액 제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사건 아닙니까? 이거 틀리신 분은 간첩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총장 기탁금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걸 득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 어떻게 되느냐?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귀속시켜요. 헌재는 뭐라고 판시하느냐? 이게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왜 나는 기탁하고 싶지 않은데 왜 알아서 기탁시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기탁금 제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 후보자 날림을 막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이거를 다 도로 반환시켜 줄 수는 없어. 예, 그 이상, 그 이하로 득표한 분들에게는 이거는 후보자 날림을 방지할 기본적인 기탁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이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 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헌재가 재산권 침해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거 말고요. 이게 그 기탁금 사건이 총장 기탁금 사건이 한 3개 대학에서 있었어요. 근데 1,000만 원 냈을 때하고 3,000만 원 냈을 때하고 대학은 제가 잃어버렸습니다만 1,000만 원인데도 위헌이고요. 3,000만 원인데도 합헌이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탁금 액 자체가. 근데 이거는 기탁금의 귀속 조항인데 그거는 그 직선이냐 간선이냐에 따라 달라졌던 거라고 기억나시죠? 분명히 설명해 드렸다고요, 제가. 자, 변호의 돌발 권리. 이거 좋은 문제, 비교적 좀 잘 냈다 싶습니다. 물론 1번 질문만이요. 여러분, 변호인의 돌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예요. 피의자, 피고인 단계에서만 원칙으로 인정됩니다. 수용자는 이미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을 청구한다면 그땐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겁니다. 접촉타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예요. 여러분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지 않는다고요. 변호인이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변호사는 적어도 당해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용돼 있지만 수용자가 민사사건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행정사건도 있을 수 있겠고 헌법재판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사건의 누구예요? 변호사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변호인의 조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접촉차단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수용자의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변호사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럼 문제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왜 접견을 제한해놨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변호사랑 자주 만나야, 원활하게 만나야 그래야만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소송 준비를 잘할 수 있다. 이건 그래서 재판을 할 권리는 제한은 되지만 변호의 절발 권리 제한은 아닙니다. 제한도 아닌데 뭐 침해될 수 있겠어요? 이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두 번째 너무나 잘하는 거. 변호인의 대리는 자의 피의자 등과의 접견 동원도 하나의 기본권을 봐줘야 되겠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수사서류에 대한 연락 사건. 이거 참 이게 바로 이제 형사소송법상 증거 개시도에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 개시를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했습니다. 검사에게. 그때 검사가 아예 안 보여줘?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증거 개시, 즉 증거물 등에 대한 수사서류 등에 대한 연락사를 청구하게 되고 법원이 그걸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연락문사 시켜줘야 된다고요. 이것이 별건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줘야 돼요. 그 사건 관련돼 있다면 말이죠. 또
열람은 해주고 등사만 거부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합니다. 이 사건은 그 사건이라고요. 검사가 해당 소에 대한 열람만 허용했고 등사를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 이거는 변호인의 돌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에 서신 검열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건은 서신 검열이 아닙니다. 소장이 금지 물품 동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결 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용자의 변호인이 위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했다. 개봉한 후 여기 반의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봉한 거예요. 그 내용을 열어서 읽어본 게 아니라 만약에 읽어봤다면 서신을 검열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호의 저발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단지 개봉만으로는 변호의 저발 권리 침해 아니다.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건 뭘까? 예, 정답은 1번이죠. 중앙선 관리에는 엄청나게 독립성이 강조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3명만 임명합니다. 나머지 3명은 국회에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그렇게 구성된 3인3인3인으로 구성하는 거죠. 대통령이 형식적이나마 임명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은 임명하지만 3인3인3인을 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중앙선관위원회는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3번, 4번이야 뭐 틀릴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적법 절차, 신체에 관련된 부분이죠.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여러분 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게 식품위생고시 사건입니다. 수입 쇠고기 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해. 그렇다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충분한,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이거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까? 원래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즉 대의기관이 국가에서 결정, 자기 양심에 따라서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는 질문이 되겠고, 여러분들 이거 올해 나온 판례잖아요. 이거 틀린 사람 없겠지. 그래서 강제퇴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기관의 사항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그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인 출입국 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에 따른 심사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출국금지 사건 여러분 다 칠 겁니다. 만약에 출국금지 못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도 아니고 적법절차 원칙 위반도 아니고 무죄처 원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했던 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거 작년에 나온 헌재 결정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구별하셔야 된다고. 뭐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냐? 여기 통신자료, 요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양자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는 통신자료 사건이고 또 하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 가입했느냐, 그 다음에 그럼 전번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통신사유 확인 자료라고 하는 것은 갑이 누구랑 통화했어? 몇 시간 통화했어? 언제 통화했어? 갑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 이런 얘기예요. 실제 통화한 내용이라고요. 통화와 관련된 내용.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사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대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만약에 통신사업자가 안 보여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영장 발부받아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통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잉금전칙에 반해서 개인정보 자율조건을 침해했다. 왜?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수사상 필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라고 해서 헌재가 불합치를 내렸던 거예요. 이 사건이. 반면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정기통신 사업자에게 그 사람 갑이라는 사람 지금 여기 가입했습니까? 전화번호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 규정에 대해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강제 수사가 아니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야. 자, 이거는 개인정보 자율조건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정보 자율조건 침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위헌이냐면 적법절차 원칙 위반입니다. 얘는. 왜냐하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사건에서도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종목적인 처분이 아닐 경우 그럴 때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에요. 마찬가지로 통신자료 제공을 받았다면 당연히 통지해줘야 됩니다. 근데 통지 규정이 없어. 그게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게 돼요. 그 조항이. 이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적법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배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요 두 가지 이건 언제든지 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나왔다고 안 나오겠지. 요 판례는요. 이게 작년인가 올해 초에 올해 3월 달인가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사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례로. 자, 20번 권한쟁의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 권한쟁의의 당사 능력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은 안 돼요. 그래서 당사 능력이 있다. 땡. 국가경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청구기간 맞아요. 60일, 180일. 그 다음에 당연히 기속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속력 인정되는 건 세 가지예요.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또 하나가 다 인용인데 또 하나가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이거는 위헌이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결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처분 결정. 여러분 가처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권이라고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가처분 결정은 정당해산 심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는 68조의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자, 다음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사건입니다. 이거 선거운동 못하게 한 거,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 판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례가. 선거운동의 자유는 이렇게 봤더니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더라. 또 있습니다. 선거권 제한뿐만 아니라
여기 4번이 선거운동의 자유는 결국 뭐예요?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정치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예, 이런 보호를 받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거운동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도 관련되어 있고 정책 표현의 자유와도 관련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따로 나눠낸 거지만 한 판례에서 판시한 내용이 됩니다.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이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즉 제한할 사람은 제한할 필요가 있겠지만 상근 직원이라 다 제한했냐. 즉 철도공사가 물론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 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그 지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해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거냐, 그렇게 높은 지위냐,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 점을 이유로 해서 위헌 결정 내린 거죠. 그런데 정답은 3번이에요. 위헌성 심사 기준입니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선거권에도 관련돼 있고 정책 편의 자유도 관련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기본권 제한일 때 원칙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37조 이하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소 완화된 심사가 아니라 오히려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정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정치적 기본권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거든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보다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사건.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시위 현장 촬영한 사건입니다. 시위 현장 촬영한 사건. 이거 어디서 공부하죠 우리가? 예, 앞부분에 행복추구권 이 부분에 일반 현대 자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인격권 부분에서 공부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건 뭐냐? 예, 1번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입니다. 최종활동 규칙은 집회시 현장에서 불법 행위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위 내부에서 상호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령한 내부 기준으로 행정규칙이지만 직접 집회 참가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일반 청구는 기본적인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 여러분들 직접이란 말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법률을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 무엇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요? 집행이 없이. 생각해 보세요. 이 체증활동 규칙이 직접 사진을 찍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 규칙에 의해서 네, 경찰관들이 사진을 찍어야 그래야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성이 인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헌법소원 대상은 얘가 아니라 촬영행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자신의 신체, 얼굴 이런 거 찍는 것은 다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요. 개인정보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 다음 근접 촬영. 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왜 조망 촬영과 근접 촬영이 있는데 왜 멀리서 찍지 않고 왜 근접 촬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없다는 거야. 예, 요새 카메라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뭐 강 건너 있는 것도 가 땡기면 다 나오는데 말이죠. 예, 그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시위 집회에 대해 조망 촬영과 근접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위반되는 거 아니다. 지금은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아서 그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찰이 촬영에 대해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앞서 얘기했던 직접성 요건을 구했다는 거 구하지 못했는데 다음 명확성원칙. 명확성원칙 정말 잘 내죠. 예. 요 판례가 또다시 나온 겁니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이 이 정기통신사업법 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이에요. 이때 제공 요청 사유 중에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게 명확성원칙에 반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헌재는 하나도 여기서 위헌 결정 내리지 않고 적법 절차 위반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재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 수집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명확성 주입해지지 않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선거운동에 한정 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정당 후보자의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허용하도록 하는 기술 조치를 하도록 정한 이 사건 조항.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명확한 개념이냐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명확성죄에 반한 것이냐 아니라고요. 이거는 익명편의 자유 등을 침해해서 위헌이었지 이것이 명확성죄에 반해서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 사건 또 나왔네. 여러분들 이거 올해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이 국가공무원법 조항 초중등 교원 교육공무원 사건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요원 사건이 올해 경찰 시험에서는 2번 나왔어요. 3월 달에도 나오고 8월 달에도 나오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공무원 시험이니까 교육공무원 사건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우리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정당만이 아니라 그 밖에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여기서 우리 현재는 그 밖에 정치단체가 굉장히 헌법재판 자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단체는 정청을 띈다라고 봐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면 어떤 정당이 어떤 정치단체에 어느 정도의 정청을 가져야 가입을 할 수 없는지를 그 규정에서 밝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밝히지 않고 전부 다 금지해놨으니까 이건 너무 비례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했던 그 내용이 됩니다. 그 자체는 그죠? 그 자체는 동시에 그렇다면은 그 기타 생각해 보세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언성죄에도 반하겠죠. 그 두 가지를 모두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고 명언성죄도 반한다라고 판시했던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앞에서 물론 이 나온 판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닌데 아마 출제자는 이거 아니? 하고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쉽게 비교적 아마 다 접했던 판례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문신사건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거냐면 의료행위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이냐. 우리 현재는 일찍이 의료행위는 명확한 개념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지방자치에 대해서 하면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거 제가 그 동영물구사에서 함정문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는 지방자치법 제5조입니다. 5조 1항에서 지방자치제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며 그 종전의 의미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판시했어요? 종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봤는데 그것이 2015년도에 와서 폐기해버려요. 아이고 잘못됐구나. 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기관이 편의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거로구나. 그래서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죠. 불문법이 있다면 불문법대로 하고 관습법이요. 반면에 불문법이 없다면은 그때는 뭐로 하자고요? 그때는 헌재가 결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경계를 이렇게 공유소매의 경계를 그렇게 확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걸 함정으로 했던 게 뭐냐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성문의 법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그럼 불문법은 될 수 없을까? 헌재는 그걸 인정해 줍니다. 원래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행과 법적 승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치단체 간의 해상 경계를 종전에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으로 삼아왔다면 그 불문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불문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아마 이거를 함정에 빠지신 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제가 예상했던 거, 여러분들 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지도감독, 마지막에 국가지도감독에서 자치사업에 대한 감사, 이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거나 아니면 누가 하죠? 시도지사가 합니다. 이 자치사업에 대한 감사는 법령 위반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는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 판례입니다.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예, 결과적으로 합목적성 감사에 근거되는 감사헌법 조항 24조죠. 지방자치권의 본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했던 거. 자, 그 다음 제가 예상했잖아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 요거 말고요. 우리 교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사건은 2009년도 판례라고요.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서울시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경기도하고 남양주시 사이에 관한 사건이 4건이 있어요. 그 중에 2건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던 사건인데 그게 이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 위반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지금 정확히 몇 조입니까? 조문이 바뀌었죠? 190조입니까? 189조? 190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조문인데, 그 조문에서 보게 되면, 그때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 감사 안 되고, 포괄적 감사 안 되고, 그러니까 합법성 감사만 된다. 이 3가지거든요. 이건 종전에 우리, 2009년 헌재 결정에서 밝힌 건데, 작년, 그리고 올해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추가한 내용이 2가지예요. 하나는, 사전감사 안 된다. 좋아. 그런데 그럼 사전 통지해줘야 되느냐? 통지 의무까지 있느냐? 그거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 원래 포괄감사 안 된다는 얘기는 시정 일반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특정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더 나가서 감사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없을까? 이건데 그 점도 인정해줘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틀린 거예요. 물론 무조건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 대상 지방 자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 진행을 볼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나왔죠. 그렇다면 이거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쪽 일정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거 너무 쉬운 문제 냈어요. 제시 문제. 첫 번째 이거 뭡니까? 판단 유탈도 재심 사유가 된다. 맞고요. 두 번째, 재심의 허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 헌법재판의 결정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3번. 이거 정답이잖아요. 우리 헌재가 재심을 허용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2가지라고요. 권리구제헌법소원,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헌법소원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 위헌정당 해상결정입니다. 이거 인정했잖아요. 그죠? 재심을 허용해서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항상 기준은 뭡니까? 2가지예요. 법적 안전성과 어디 있습니까? 법적 안전성하고 구제적 타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구제적 타당성. 이 2가지를 형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 뒤에 나온 판례가 그 얘기입니다. 위헌범 심판에 관한 헌법소원인데 이건 바로 뭐죠? 68조의 헌법소원입니다. 이른바 위헌심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뭐죠? 법률입니다. 법률이 합헌이었다가 위헌으로 바뀌게 되면 위헌 결정에 기속력이 있단 말이지. 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법규적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대세적 효력이 있으니까 법적 안전성이 침해가 크다고요. 그래서 못 해줍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전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제사상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이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헌법소원, 68조의 헌법소원이라 하더라도 법령, 대상이 행정작용이 아니라 법령을 대선한 헌법소원 있잖아요. 이른바 법령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법령헌법소원도 안 해준다고요. 재심 대상으로 삼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재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침해는 적고
부적절성이 큰 경우 결국 당사자가 특정돼 있는 특정인에 한해서만 이 결정 효력이 미치는 이런 경우에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위헌법 심판의 경우에 재청 신청, 위헌법 심판 재청 신청인은 아예 당사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이번 2023년도 국가직 7급 시험 문제는 한 난이도가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난이도가 좀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까 봤던 뭐 다 본다면 9번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있을까 말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헌법은 90점 이상 충분히 맞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우리가 출제할 때요 우리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경계 문제, 합헌일까 위헌일까? 이게 1번이 답일까 2번이 답일까? 이렇게 사람을 혼동스럽게 할 만한 질문들을 넣었는데 이번 그 문제는 올해 문제는 그런 질문들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착실하게 공부해 오신 분들, 너무 급하지 않게 공부해 오신 분들은 충분히 고득점 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특징으로 봤을 때는 원래 대개 이제 우리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통치구조 문제가 한 10문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나왔고요. 헌법재판이 좀 많이 강화됐고, 그죠? 대통령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확인형 문제, 이른바 조문 문제가 좀 많았고요. 물론 판례는 최신 판례의 비중이 좀 커졌고, 그걸 좀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치구조 관련돼서 앞부분은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게 되면 지문이 좀 길었죠. 여러분들 문제 읽으실 때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2023년도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